함께 차려 경례. 여기 국민학교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예, 방금 소개받은 정정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전혀 이 창건사, 예, 효령대군하고는 이쪽하고는 이제 연이 없었는데, 양녕대군 그쪽이 이제 어떻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연가를 짓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 종선 스님께서 이쪽을 이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한번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영광스럽게 오늘 이렇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기도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오시니까 저도 상당히 힘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은 효령대군, 그러니까는 우리가 효령대군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네 분이 있어요. 아버지 태종, 그리고 맏형 양녕, 그 다음에 동생 세종, 그 밑에 제일 막내 동생 성령은 14살 때 이제 죽죠. 그래서 이제 그 흔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네 분이 항상 이 고리처럼 연결이 돼가지고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궁박물관장을 하면서 왕실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것을 이제 보고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히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제 창건사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시간이 원래는 이제 이게 적어도 1시간 반을 해야 되는데 50분을 주시더라고요. 좀 시간이 부족하지만은 스피디하게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양력은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원래 이제 박사기 논문을 조선 초기 상장의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무덤 파고 조선 시대 장례, 상례, 제례가 어떻게 운영돼 그 이제 문제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다양한 지식까지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먼저 효령에 대해서 알려면은 우리가 이제 먼저 보는 게 실록에 졸기가 있어요. 이 졸기는 사관들이 상당히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졸기에 보면은 성종 18년 이제 5월 10일이죠. 이맘때쯤에 음력이니까. 그래서 이제 91세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효령대군 2구가 조란이 철조하고, 철조는 이제 조회를 3일간 이렇게 이제 멈춰요. 그리고 조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장례는 정해진 대로 예장에 의해서 이제 장례를 치러라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태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총명하고 미쳐가 있다. 그리고 세종 대왕하고는 이제 지극히 사이가 좋다왔다. 그래서 자주 효령대군 집에 가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 식사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사실 왕이 사절은 잘 안 가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애가 이제 깊은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10월 내 그러는데 정효라고 해서, 그러니까 너그럽게 평생을 너그럽게 살다가 제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구중명제인 것은 잘 살다가 제명이 죽은 것을 정의를 해요. 그래서 원래 효자가 들어가면은 효성이 많았다.
지극했다. 그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줄기에도 시오를 보면은 이제 정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요 효용대군의 이제 졸기를 봤으니까 그럼 양녕대군하고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양녕대군은 어떻게 되냐? 사실은 효용대군에 대해서는 족자 많이 썼어요. 그러나 양녕대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짧아. 이 줄도. 그러니까는 양녕은 세조 때 죽었어요. 효령은 성종 때 돌아가시죠. 예, 차이가 이제 좀 나는데, 뭐라면 양녕대군 이제가 조라했다. 태종의 맏아들로서 1404년 세자의 봉에 적고 1408년 명나라에 갔다 왔다. 그래서 영락제를 만나요. 아련해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래서 1418년 태종 18년에 죄로 인하여 양녕대군으로 강봉되었으며 이천에 나가 살았는데 세종 18년에 가처분되었다. 그리고 세종 19년에 서울집으로 돌아왔던 거. 원래는 신하들이 반대를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효령대군은 전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병으로 죽으니 나이가 69세다. 왕은 양녕대군의 품을 듣고 3일 동안 죄를 폐하였다. 세종이 우애가 지극하였고 양녕 또한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여 능히 처음부터 끝까지 보전함을 얻었다. 그래서 시호를 강정이라 했는데 굳세고 과감한 것을 강이라고 했어요. 그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너그럽고 즐거워하면 제명대로 살다 죽은 것을 정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는 효종도 그렇고 이 양녕도 그렇고 똑같이 정말로 잘 살다 촌술 누리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시호도 뭐냐면은 효령은 정용, 양녕은 강정이라. 그래서 이 졸기를 보면 그 분의 일대기를 우리가 함축적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태종이 이제 3대 임금이죠. 있는데 자식을 제일 많이 낳았어요. 속된 말로 요즘 같으면은 정력도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태종이 사남 물었는데, 그러니까는 양녕대군이 태어나기 전에 아들 셋이 전부 죽어요. 일찍 죽어요. 그래서 양녕이 맏아들이 되고 효령이 둘째가 되는 거예요. 세종이 셋째가 되고 넷째가 성령인데, 이름을 보면은 이게 전부 영자가 들어가요. 이걸 이제 분호라고 그러는데, 아마도 아버지 태종이 자식들이 편하게 살라는 뜻, 자기는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죽을 고비를 해서 왕이 올랐잖아요. 그렇지만 자식들만큼은 아주 태평스럽고 편안하게 살라는 뜻을 전부 다 영자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양녕, 효령, 충령,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이제 전부 외자예요. 왕의 자식들은 전부 다 외자를 씁니다. 뒤에 이제 설명인데, 그래서 양녕도 이름이 제고, 효령도 보예요. 원래는 초명이 보였어요. 그래서 19세 때 보로 바꿔요. 그리고 충령은 이도, 세종이죠. 그 다음에 효령은 종으로 해가지고 외자면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전부 다 시자를 변으로 둬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짓는데, 그럼 어떻게 짓느냐? 원래 이제 우리가 보면은 생전의 이름을 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르는 것을 휘라고 그러죠. 휘, 누구누구 휘 그래요. 누구 공 휘. 근데 원래는 그냥 휘도 이름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전과 사후를 이제 구분해서 명과 휘라고 그러죠. 근데 보면은 태조는 원래는 성계예요. 왕이 되기 전에 성계했는데 단으로 이제 왕이 되면서 붙인 거예요.
태종은 방언인데 이름을 외자로 붙이려고 했는데 한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마땅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 왕조 27대 왕 중에서 유일하게 두 사람만 외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단종하고 태종이에요. 왜? 그걸 못 바꾼 거예요. 글자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종은 원래는 명국이었어요. 그러다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필요가 있는데 이처럼 전부 다 외자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짓느냐? 이게 2품 이상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이름을 올려요. 올리면은 세 가지를 올려요. 세 자를 올리면은 왕이 거기에서 첫 번째 그것을 낙점을 해요. 그걸 수방이라고 해요. 항상 첫 번째요. 우리가 묘도 마찬가지예요. 묘도 뭐 우리가 태종, 태선, 문단세 묘 있잖아요. 태종이니 태준이하고도 신하들이 2품 이상 그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세 가지를 올리면 그 첫 번째를 되게 왕이 낙점을 하는데 그런 일을 제가 이제 공방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죠. 그 인사를 하는데 장관이 되게 이제 두 사람을 추천을 해요. 그러면은 1순위, 2순위가 있어요. 거의 99% 1번을 낙점을 해요. 근데 이걸 뒤바꾸는 경우가 많았어요. 박근혜 때. 그래가지고 장관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장관이 힘을 못 써요. 아니 장관이 1순위 올렸는데 바뀌잖아요. 외부의 힘이 이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보면은 거의 첫 번째 것을 그대로 왕이 낙점을 하는 경우가 거의 99%예요. 그래서 인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듯이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장관이 힘이 없으면은 밑에 실국장, 과장들 말 안 들어요. 왜? 인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인사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시콜콜하게 밑에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은 밑에서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왕의 자식들은 외자로 이름을 짓느냐? 우리가 왕이나 이런 자식들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름을 짓는데 그 어려운 것에서 가장 어려운 글자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옥편에도 안 나와요. 집자를 해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에도 없는 그런 그 글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아까도 했던 선망제도 왕의 수망을 작정하고 그 예를 들어 선조 같은 거 연, 조가 초명이 연이었어요. 초가 초명했는데 명종의 아들 순위자 이름이 쓴 부서 나를자가 이걸 자기는 꼭 넣어서 이름을 짓겠다 해가지고 저기 연, 경, 요 중에서 연을 약정을 한 거예요. 이런 뜻이 이제 세 가지 올리면 하나를 약정한 것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왜 효령대군의 저기를 사당을 청건이라 했느냐? 왜 양녕대군의 사당을 시덕이라 했느냐?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왕릉처럼 생겼더라고요. 양녕대군 묘도 그렇고 효령대군 이 밑에 이제 사당 위에 그 사패지가 이렇게 사추지가 있어요. 잔디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언덕을 만들어요. 그 위에다가 공부를 조성하는데 거의 왕릉급처럼 만들어놨어요. 위치가. 그래서 이제 단지 다른 건 뭐냐? 우리 성물이 다르고 밑에 사당이 아니라 왕은 정자가 거죠. 고종이나 순종은 침전, 날자 모양으로 침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효령의 청건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논어 미자편에 보면은 신중청 해중건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여기에서 청자하고 전자를 따가지고
청건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청건이 어디서 나왔느냐? 주나라 때 그 태왕이세요. 아들이 셋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여기 누구냐면은 태력이고, 그 다음에 우중이고, 셋째 아들이 계력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를 제쳐놓고 셋째한테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들이 어떻게 해요? 피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나라 태왕의 세 아들 중 둘째 우중이 처신이 청도에 맞았다. 이건 뭐냐면은 청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뭐예요? 욕심을 안 먹게 왕에 대한 것을 욕심을 버렸다는 깨끗하게 그게 청이에요. 그럼 그거는 뭐냐?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스스로 해야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예요. 그래서 아니 권위예요. 청도 권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총권이라는 면인데 마치 효령대군이 동생 세종하게 춘향한테 양보한 그 미덕을 따서 그 효적 총권이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양령을 태백 효령을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주나라 태왕에는 맏아들 이제 태백이 있어요. 둘째 우중이 있고 셋째 아들이 계력인데 아버지가 셋째한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전에 이제 알아차려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그래서 어디로 피신하냐면은 지금의 중국의 강남이 있죠.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 유비, 순건이 있어요. 손건이 아지트가 어디냐? 강남 쪽이에요. 거기로 피신을 가요. 그래서 삭발을 하고 몸에다는 문신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지냈는데 그래서 왕위를 이제 셋째가 이제 물려받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해. 그럼 왜 이게 유명하느냐? 그 셋째 아들 계력의 아들이 창이에요. 창이 누구냐면은 주나라 때 주문공이에요. 문공이에요. 문공이 중국 천하 3분의 2를 차지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발인데 발이 누구냐면 무왕이야. 무왕대에 완전히 천하를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왕실이 천하를 얻은 것은 바로 그 공은 태백과 우중이 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공자가 이제 그걸 높이 평가를 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양령과 저기 효령대군한테 이렇게 해서 명칭을 부여를 한 것이죠. 여기 한번 저기 양령대군 사당 가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일 한번 꼭 가보세요. 여기도 한번 보시고 많이 비교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양령대군의 저기를 지덕이라고 해요. 지덕사라고 해요. 그럼 지덕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도 논어 보면 첫 문장에 태백지덕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태백은 기가 위지덕이라. 뭐냐면 태백은 가히지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덕은 뭐냐면은 공자님께서 논에서 아주 지극한 덕을 실천한 자를 지덕이래요. 최고의 신승이에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저기 주나라 태왕의 아들 마지의 그 태백을 이제 지덕이라고 칭송한 거예요. 그것을 양령한테 비교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양령대군은 지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양령이 동생 충령에게 왕위를 양보한 행적, 고대 중국 주나라의 태백과 같다 해서 사당을 지덕이라 했다. 여기에서 이제 양령대군 사당이 지덕사가 된 겁니다. 그럼 청구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 영주대왕 때요. 지덕사는
누구한테 여기 숙종 때 사당이 주어져요. 그 정조 때 사액을 내려주죠. 근데 저기 효령대군은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그 후손이 어디로 상주를 이렇게 위패를 모시고 갔어요. 갔다가 나중에 영조 때 사당 권리 문제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당이 여기 지어지면서 그 저기를 상주에서 위패를 서울로 한양으로 이제 그때 여기가 과천이었어요.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예를 어디 들면 양녕대군의 사당 건립한 그 예를 따라서 사당을 건립하라. 그래서 영조가 그 명을 내려가지고 비용은 누가 됐느냐? 경기도에서 됐어요. 관찰사. 아니 저기 호주에서 됐고 그 인력은 어디에 됐느냐? 바로 경기도에서 이제 차출해가지고 사당을 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주 19년 1743년 4월 27일에 효령대군의 그 사판, 그 총건설한 것을 한창에서 이제 모셔온 거죠. 그 위패하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보존인 것이죠. 그래서 정조 때 1789년에 지덕사와 창건사의 동시에 사액을 내리는 거예요. 정식으로. 대개 그 개인 사당에는 사액을 내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영주 때도 일부에서 그 나라에서 사액을 내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가에는 내린 전례가 없어서 안 됐는데 정조 때 이것을 신이 내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뒤에 나오지만은 그만큼 평가를 다시 한 거예요. 재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정조대왕이 우리 왕가의 효령과 양녕 두 대군이 계셨네. 올해는 구세에 오히려 감의가 있는데 좋은 날을 가려서 편액을 내린다. 이렇게 그 자기 글을 써서 함께 보내준 거죠. 지덕사는 숙종 때 누가 있냐면 그 외손 양녕대군의 외손 그 정수 허목이 있어요. 허목이 이것을 추천을 해서 숙종대왕께서 좋다 했는데 왜 그 당시에 숙종이 그 전에는 안 했는데 왜 숙종 때가 했느냐? 숙종 때에 조선 왕실의 족부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정비하면서 이것도 올라오니까는 그 사당을 줘라. 그래서 어디다 줬느냐? 지금 저 경무청 있죠. 서울역 뒤에. 서울역 뒤에 뭐가 있으면 간호장군 저기를 화상을 모신 남관묘가 있어요. 그리고 동묘 있죠. 동관묘고. 그래서 동서남북에 4개를 이렇게 했던 거. 왜냐하면 명나라 때 그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준 그 은공을 생각해서 관우장군의 사당을 4군데 진 거예요. 그 남쪽에 있는 게 서울역의 경천에 거기에다가 양녕대군의 사당을 졌다가 언제 1912년도에 지금 현재 자리로 옮겨온 것이죠. 그래서 그 양녕대군의 지덕사에 가면은 그 정조대왕이 그 내린 그 지덕사기가 있어요. 여기도 그 저기 있나요? 정조대왕 내린 그 편판. 그건 제가 찾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세종과 양녕과 효령의 형제간의 우애예요. 요즘은 부부가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입건한 다음에 관뚜껑 덮으면 그때부터 재산 가지고 싸우는 게 형제들의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저희도 저 7년만 있는데 조금 그 부모님 산소가 생전 농사 지셨던 곳에 묻혔어요. 근데 둘째 형님이 시골에 살면서 그것을 둘째 형님 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부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한 300불만 안 내놓으시더라고.
많이 싸웠어요. 그것도 지금도 앙금이 있어. 지금 저하고 팔남매 중에서 둘만 살아요. 둘째하고 여섯째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당연한 거다. 근데 아버지가 그걸 할 수가 없죠. 토지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분배를. 그래서 조선왕조의 그 역사를 보면은 가장 왕자들이 우애가 좋았던 게 세종하고 양형은 효령이에요. 물론 충녕대군은 일찍 죽었으니까 아닌데. 근데 그러면은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왔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종께서 우애가 지극히 좋다와 늘 효령 집에 거동하고 이야기하고 저녁 먹고 다시 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왕이 거동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의지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망원경 가보셨죠? 안 가보면 얘기는 많이 있는데, 망원경을, 이게 원래는 효령대군의 별장이에요. 근데 별장인데, 그걸 별서라고 그랬어. 그래서 마침, 이맘때죠? 가물었어요. 이제 상당히 가물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서대문이 이제 모화관이 있죠. 중국 사신들이 오면은 모화관에서 격구를 했어요. 그 격구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이제 어디로 이제 어가를 돌리면은 쭉 들판을 걸면서 망원정까지 온 거예요. 그 효령대군의 사당이 있어요. 거기에 다 앉아가지고 신하들과 이제 주의를 베푸는 거예요. 물론 이제 효령대군 이제 참석을 했죠. 근데 마침 한참 가물었는데 비가 촉촉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나머지 이 비를 그러니까 희우정이에요. 희우라고 해서 기쁘게 내린 비다. 그래서 희우정이라는 것을 이제 붙였는데 정대임을 그러다가 이제 성종 때 죽었잖아요. 월산대군한테 그것을 물려줬어요. 말년에. 월산대군이 그것을 망원정으로 붙인 거예요. 그런 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주 갔던 거예요. 그리고 명나라 사신들 오면은 거기 가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라고 세종이 또 이렇게 지시를 내려고. 그래서 이 세종이 그 형님들에 대한 우애가 정말 지극해요. 얼마큼 지극했느냐? 한 번은 김심이 쓴 조야 희연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중국 사신들이 있으면 꼭 효령대군을 참석시켰어요. 그래서 효령대군한테 이제 세종당이 잔을 올리는데 벌떡 일어나서 잔을 올리는 거예요. 왕이 군신관계잖아요. 신하잖아요. 형제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신이 보고 놀래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동생이 형님에 대한 배려 지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 뭐라고 사신이 임금이 형을 우대하는 것이 이어갔구나. 그 정도로 깍듯이 모셨어요. 우리가 이제 태종, 세종, 세조 이게 3대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에요. 같으면서도 확연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태종은 제1차, 제2차의 왕자를 통해서 형제들을 많이 죽였어요. 마찬가지 세종, 계유정난을 통해서 단종을 몰아내고 조카를 죽이고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세종은 끝까지 자기 형님들을 살려줬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원래 만약에 장남이 왕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밑에 동생이 왕이 되면 위에 형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도망가서 살아야 돼. 왜? 내가 왕이 돼도 언제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항상 그 밑에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기 특색. 지금도 똑같아요. 윤회관이다 뭐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려서 죽이든지
멀리 보내요. 중국은 아예 멀리 보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평정하는데, 그래서 그 양명 세종대왕의 이제 형들을 끝까지 보조시킨, 물론 두 분의 행실이 또 좋았어요. 전혀 발라지는 기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세종이 이제 아버지 태종이 죽었어요. 그래서 헌인능이죠. 헌능은 이제 장사를 이제 하는데 왕은 5개월짜리예요. 그래서 김종사가 그랬어요. 대군, 양녕대군을 모두 했어요. 환영하는 거죠. 태종이 봤을 때는. 그러면서 불러요. 늘 사사건건 양녕대군의 궁에 출입하면 가지 말아라. 사냥 가는데 따라가지 말아라. 같이 술 마시지 말아라. 이걸 늘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장산달, 아버지 장산달의 큰아들이 못을 쓰고 안 오냐고 만나네요. 불렀는데 김종서가 그런 거예요. 전하, 드리지 말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너나 나나 누구 때문에 이렇게 호의호식하느냐. 바로 우리 형들이 그 자리를 물려주자고 나는 기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절대로 우리 형님들에 대해서, 양녕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왜 중요하냐? 아예 이것은 정치적인 게 아니라 정무적인 게 아니라 나의 개인사단인 거예요. 이 개인적인 문제를 자꾸만 정무적으로 정치로 연결시키지 말고 아주 완전히 입단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양녕이나 효령대군에 대해서 일체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늘 양녕대군에서 탄핵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저기를 휘둘리지 않았어요. 세종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부분은. 그러면서 매년 초청을 해. 심지어는 한 번은 평양으로 이제 놀러 가게끔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남대문까지 나가서 형을 맞이해요. 그것은 그만큼 우애가 있을 때예요. 인주 때 김시황이 쓴 자의 필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때 양녕 어떻게 펴지면은 양녕이 능히 때에 따라 자기 재주를 감추어 드러내지 않고 이럭저럭 지냈기 때문에 안팎 상하에 모두 환심을 얻었고 세종도 양녕을 높이고 사랑하여 매양 대궐을 맞아들여 술을 대접하고 거의 매일 서로 즐겼다. 여러 번 잔치하는 기부를 주셨고 양녕이 사냥을 통함으로 세종이 여러 번 성 밖으로 나가 청하니 지극한 정의가 무관, 사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이가 없는 게 무관은 무관이에요. 무촌이에요. 부자지간은 어떻게 해요? 일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양녕이나 효령이나 세종대는 무관지가 된다. 그만큼 우리가 좋았다는 얘기죠. 이게 참 효령대군의 졸기에 나오는데 살아서는 임금의 형이요. 죽어서는 부채의 형이다. 이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한자로 세위 왕형, 사위 불령이라. 이게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는 날짜가 음력으로 2월 5일이에요. 그래서 2월 5일 날 회암사에서 대대적인 불사를 연희를 베풀어요. 그 말년에 태조가 묵은 곳이 회암사예요. 그래서 누구냐? 무학대사가 주줄이 있었던 절이에요. 엄청나게 컸어요. 거기서 대대적인 불사를 일으키는데 이때 양녕대군, 효령대군이 초청을 해요. 형님, 일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양녕대 가요. 이때 사냥꾼들을 풀어서 토끼 여우 이런 걸 잡아요.
그래가지고 절에다 이걸 풀어놓고 고기를 거둔 거예요. 이때 효령대이 그랬대요. 형님, 지옥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양갱이 뭐냐면 생위 왕형이요, 사위 부정이라, 살아서는 국왕의 형이요, 죽어서는 부채의 동생이다. 아, 부처의 형이다. 그런데 어찌 내가 지옥에 떨어질 리끼느냐. 이 시가 함축적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양령이 이제 뭐 비친 채 했다, 자질이 부족하다, 절대 아니에요. 이 시를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아무리 이런 글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양령이나 효령이나 왕이를 묻어준 것은 이상하게도 태종의 아들들이 자질이 전부 다 뛰어나요. 머리들이 좋더라고요. 효령대군 그 동생이 한글을 천재했잖아요. 전부 불경은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다 그게 세종 때 효령대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당시에 그 유학이, 성리학이 국가의 모범이었잖아요. 주범이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효령대군이 불교를 이입을 시켜 보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지금으로서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 유학자들은, 신료들은 엄청나게 비판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세종대왕이 이제 한국에서 경복궁 내전에다가 불상을 모셔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신하들이 아니까는 막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전하,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저기 왕의 후궁들이, 왕이 죽으면 저분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요. 이런 걸 좀 신하들이 사사히 견제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은 집에 가서 부처님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왜 내가 하는 것에서 이렇게 말이 많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또 한 번은 흥천사 있죠. 흥천사 어디 있으면은 그 태조의 그 둘째 부인 강비, 신도광묘가 정릉이에요. 지금 어디야, 그 MC자, 옛날 MC자 그 밑에가 성공에 거기에 능이 있었어요. 거기에 탑을 세웠는데 이게 약간 기울었어. 그래서 세종 때 이제 그걸 탑을 이제 보수했어요. 그리고 연찬회를 베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림 등반하고 잔치를 베풀었다가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야, 이거 무너지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세우는 건데 무너지면은 고치는 게 되는 거 아니냐? 뭘 그걸 가지고 중년이 사느니 이렇게 시비를 거느냐? 그 정도로 세종이 또 대가 굉장히 셌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양령이나 효령이 이런 시가 나왔던 것은 그만큼 자질도 빼라고 실력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때문입니다. 그 양령, 효령의 평가인데, 원래는 양령들은 임난 이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렇게 됐을 뿐이 없어.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는 이미 역사를 어느 정도 다 알기 때문에 선대한 것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숙종 때 굉장히 이것을 이제 다시 정비를 하면서 평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숙종 때 양령대군의 사당도 만들고, 영조 때 효령대군의 사당도 이렇게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임난 이후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재평가 된 거예요. 어떻게? 세종에게 왕위를 양보한 것은 지혜롭고 덕이 넘치는 그런 행위다, 행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 재평가가 되면서 지금 오늘날의 그 사당이 이제 양사당이 된 거죠. 종주대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 지덕사하고 창건사의 그 사액을 내리면서 덕 중에서 무슨 덕이 최고냐? 겸양,
상이니까 왕의 자리를 물려줬대. 그게 최고다. 그 중에서도 또 더 큰 덕이 뭐냐? 명예를 사양하는 거예요. 양녕대군이 미천한 것은 남들 다 욕하지만은 그것은 그 명예를 저버리면서까지 자기가 왕을 양보했다는 거야. 그게 최고의 미덕이다. 이렇게 정유당이 칭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양녕의 세자의 양보는 태국보다 오히려 어려운 것을 실천했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해서 손수 자기 할아버지 때는 내려주지 않던 사회 원판을 내려준 겁니다. 효령대군의 자질이에요. 굉장히 총명하고 민첩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책을 잘 읽었어요. 양녕대군은 뭐 책을 싫어했다고 그러는데 책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글을 잘 쓸 수가 없어요. 세종대왕은 그 책을 읽으니까 세자 때 아버지 태종이 전부 책을 치우라고. 근데 병풍 뒤에 책 한 권이 딱 있었어요. 그게 누가 쓴 거면 책 수수구간이에요. 수수구간인데 송나라 때 구양수하고 소식이 주고받은 관찰 때 편지를 묶어서 쓴 책이에요. 그거를 몇 번을 읽었을 것 같아요. 1100번을 읽었다고 해요. 저 거짓말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이야. 그러면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세종 때 이제 그 자기 어머니 원경화가 죽어요. 그 장례를 자기가 주관을 해, 세종이. 주관했는데 명나라에 이제 그 왕이 이제 아버지가 왕이 죽으면은 당연히 부부해요. 근데 왕비가 죽으면은 부부를 해서 알려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그게 어느 책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황희, 맹사성, 정인지 이런 신호가 다 많고 이거 어떻게 쓰면 좋느냐 했는데 궁여지책으로 보내긴 보내되 누구라고 이름을 쓰지 말아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그 상중에 이제 사실은 출간했어. 읽다 보니까는 왕비인 경우에는 보내지 않는다, 알리지 않는다. 그게 기록을 본 거예요. 빨리 사신을 돌아오게 하고 그 전에 뭐라고 그러면 신하들한테 제발 책 좀 읽어라 얘기를. 그래서 1100번 읽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닌데 효령도 엄청난 것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변계량이 지은 저기 글이 보면은 젊어서부터 독서를 좋아했고 붓글씨를 잘 썼더라고요. 뒤에 이제 그 병풍이 나오는데 그리고 활수를 했는데 늘 태종이 사냥할 때는 어디서 했느냐 저쪽에 지금 어디에요? 그 서강대교 있는데 그쪽에서 전부 왕실에 사정됐어요. 아니면은 홍대에 있는 이쪽이. 그래서 그 사냥을 들고 다니는데 5번 사서 5번 전부 맞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명사수였더라고요. 양녕도 명사수였어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뭐느냐 했고 그 만년에는 초가지 간신히 몸만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1년 내내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검소하고 검역을 했어요. 물론 자식들에 대해서는 재산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세종도 형제가 있지만 자기 자식들은 전부 자기 자식한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효령대군의 그 생활은 상당히 검소했고 나름대로 그 형제들 간에 우애했고 자기 처신을 참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큼 쉬어져 있느냐? 태종이 이제 병이 나서 누웠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타약을 실제 다려서 늘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이 탐복을 해서 노비를 내려주고 땅을 내려준다. 그런 기록이 나온 거예요. 이게
효령대군의 글씨. 초선제 정말 됐더라고. 양녕대군의 글씨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송나라 때, 뭐냐, 1082년인가? 근데 그 적벽부를 쓴 시가 있어요. 그것을 옮겨 썼는데 그 현판이 있어요. 지금 그 목판이 지덕사에 있어요. 글씨가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 비해서 떨어지질 않더라고. 엄청 글씨 잘 써요. 그리고 병기령이 저기 뭐라 그러냐면은 글씨 붓글씨 아주 잘 썼다 이렇게 또 기록이 남겨놨어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호남 관찰사의 그 효령의 후손 이진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영의정 난구만한테 우리 선대로부터 내려온 글씨가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는데 난구만이 자기 문집 약천집에다가 이것을 그대로 당시에 기록을 해놔서 이게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그 강진에 가면은 만덕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때 만덕사의 그 시주에 토지를 시주하면서 자기 태종과 부모님 동영의 그 저기 명당시는 그 글을 쓴 게 이게 병풍이에요. 근데 글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아까 여기 이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저기 사당에 있는 것 같다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문화재로 지정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일을 이제 문정에서 했으면 공간이 잘 돼요. 네, 항상 잘못되면 오래전에 저게 훼손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얼마큼 그 효자해야 되냐? 효령이 군우가 효령이고 시우가 정자더라, 효자가 돼요. 정유예요. 그래서 어렸던 태종과 어머니에 대한 혜성이 지급했다. 그리고 효령과 춘향이 조석으로 돌아가면 헌신이 오히려 세종보다 더 잘했다는 거예요. 여기 병일이 지은 글에 보면 효령대군은 온화하고 문명한 자질을 가졌고 효제와 충성의 행실을 독실하며 자신의 몸가짐을 겸손하게 할 것만큼도 교만한 기색이 없었다. 그처럼 훌륭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허구가 아니라 팩트예요, 사실. 그리고 당시의 유학자들한테, 사대부들한테는 아주 나쁜 충친이었지만은 지금으로 보면 대단한 업종이 거예요. 불교에 대한 그 융성을 이끄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글을 전파시키고 그리고 불교 문화를 이렇게 유지하는데 바로 각종 불경을 온해한 것. 이것이 크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업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효령력이 여기 흉령대군에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연주함이 있더라고, 한화선에. 근데 산지적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그림을 조선 후기 때 나와요. 1800년이면 천대 이게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절 같은 데 보면 그 그림들이 많잖아요. 무당 그 구청에 가면은 이 무신들 많이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림 기법이 일반 초상화하고는 달라요. 아무튼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의령대군이 초상화에 있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태조의 어진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은 다 없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원래 조상왕조는 생전에 어진을 제작을 해요. 주기적으로. 돌아가시면 또 다음 때 또 해놔요. 왜? 이게 훼손이 되니까. 그래서 계속 내려오다가 태조 곳은 전주가 어디예요? 전주시에 일하는 곳이잖아요. 거기 전주전에다가 모셔놓고 서울에서는 선원전에 모셔놓은 거예요.
그런데 1953년도 이제 1950년도 6.25 하면서 1953년도에 전부 다 왕실의 유물을 어디로 가냐? 영도로 가져갔어. 그게 54년도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린 거예요. 타버려가지고 이게 누구 거냐? 인조의 아버지 정원이에요. 전부 이렇게 탔어요. 철조부도 그렇고. 요거는 세종 것도 세종대왕 것도 있었는데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고궁박물관에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촉은 이게 세종 거예요. 근데 이성계가 기가 잘생겼어요. 그래서 보면 귀하다. 그 얘기는 귀하다. 귀가 아주 못들어 생겼다는 거예요. 귀가 잘생기면은 그 사람 정말 가장 좋아요. 장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령대원의 뭐야 추상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그 묘역입니다. 쌍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효령이고 여기가 부인이에요. 이게 쌍분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문인서가 하나는 남자 거 하나는 여자 거예요. 보통은 하나만 세워요. 양쪽에. 근데 저기 양녕대문 것도 그렇고 효령 것도 전부 다 두 개씩 세우더라고. 특이해요. 근데 비석은 옛날 것은 요거는 이제 세운 지가 늦어요. 옛날 것은 회선들에게 여기다 따로 모셔놓은 거예요. 이건 조선 전기의 전형적인 양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되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비석 간 모양 생긴 것은 위에 지붕하고 비신하고 받침대가 좀 분리가 돼. 삼는데 이것은 받침대만 하고 이제 몸체하고는 분리인데 위에는 이렇게 연금 모양을 엎어놓은 연금 모양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거 겨울에 찍은 사진인데 사진이 하도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장사는 어떻게 치렀느냐? 효령대군에 이제 졸게 보면은 이부가 조란이 철저 3일간 왕의 업무를 안 본 거예요. 그걸 교제하고 예장을 이어가겠다. 장례는 5월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4품 이상은 3개월장이에요. 그러니까 5월달이고 5, 6, 7월달에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경우는 10월 내려요. 정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정이라는 시를 그 부위품으로 뭘 내렸냐면은 저기 쌀 7석, 그 다음에 보리 30석, 밀 12, 열말, 기름 12도 이런 것들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종일품 재상한테는 예장과 정시를 내주고 이런 걸 내려요. 그런 그 이하에는 저기 쌀, 부위품만 이거 내려줘요. 양녕대군은 합정이에요. 두 번째 합정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문인석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위에 그 사당이 있고 위에 보면 효령대군처럼 이렇게 망을처럼 되어 있어요. 이때 그 양녕 뭐라면 죽을 때 유언으로 일체 나라에서 어떤 조금도 받지 말라. 즉 예장을 받지 말라. 유언랑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체 피석 같은 것도 안 썼어요. 나중에 후손들이 현종 때 그 1660년에 그 장명동 이런 걸 세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단촐했어요. 이거는 성령대군이 14살 때인데 죽었어요. 그 훈육으로. 그는 이게 원경왕후죠. 이제 효령대군의 어머니가 원경왕후죠. 원경왕후 41살 때고 태종이 40살 때인 것 같아요. 한 살 차이라고 오히려 여기 부의도 왕위가 더 먹었어요. 그때 늦둥이를 저기 성령대군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끼고 살았어. 왕후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면 전부 다 출가시켜야 돼. 바깥에 안 내보내. 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14살 때 그때가 1418년 왕위를 세종한테 물려주기 전에 메타들이 죽어요.
이때 태종이 뭔가 제가 한번 그때 그 제문을 병계량이 줬어요. 병계량이 굉장히 글을 잘 줘. 그래가지고 줬는데 내가 봐도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만큼 충실했어요. 그래서 묘를 이제 어디 고양시장 거기 썼는데 이때 묘는 고려시대의 양식이 따서 사각형이에요. 방형이야. 양령이나 의령대군의 묘는 동그래요. 원문이. 그리고 요대 저기 양령과 효령대 이런 후석이 없어요. 양, 호랑이 일이 있거든요. 망 같은 여기다가 말이 있어야 돼. 그러나 이렇게 고려시대 양식 그대로 이제 조선 초기니까 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당 이름은 저기 뭐를? 대자사. 네. 그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때 그 절에 보면은 뭐 노비를 100명인가 있었던 거예요. 대자사. 자, 여기서 상식적으로 합정을 할 때 우리가 남자 용이라고 해요. 자, 나무요, 남자요, 우상, 좌하. 자, 살아있을 때는 좌를 높여요. 왼쪽을 높이는 거예요. 죽어서는 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을 때는 오보다 좌가 높여. 우리가 삼정생이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보면은 우의정이 밑에 있어요. 왜? 그 살았을 때 관절이니까. 그래서 죽으면 묘를 쓸 때 어떻게 쓰느냐? 항상 그 방향을 어떻게 보면은 그 왕은 남쪽을 바라보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을 보면은 전부 다 정전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경복궁도 그렇고 창경도 그렇고 여기 창동에서 우리가 왼쪽 좌청령, 오른쪽을 우백부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남자가 있고 왼쪽에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봤을 때는 거꾸로 되는 거죠. 모든 것은 주인공이 앉은 자리에서, 누운 자리에서 방향을 본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국 시대까지는 원래는 반대로 우측으로 폈어요. 그러다가 한나라 때부터 좌사, 우하 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 효령대군 양의 묘를 안 파봤잖아요. 도대체 안에는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태종, 정종, 그 다음에 그 세종이 죽었던 그 능의 그 하부구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석실로 만들었어. 석실인데 이것을 언제부터 세조가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은 어차피 썩어 문드러지니까는 이 석실을 쓰지 말라고 해요. 대신 회로 있잖아요. 강의를 써서 얼마큼 큰데 제가 이거 한번 섞은 거예요. 경기 쪽에 그 사대군 집안에서 나온 점이에요. 회광도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관을 지도합니다. 두 대군 묘도 회광으로 썼다. 왜? 이 당시에 이미 세조 때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성종 때 죽었기 때문에 이런 그때는 이제 회광묘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주로 여기 예종 때 명령을 이제 옮겼잖아요. 그때 이 석실을 해서 이거 회광묘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끝날 때 이제 참고로 상례와 장례가 있는데 그 원래는 공격에서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살해라고 했어요. 우리가 관운상제면은 관리는 머리를 틀어서 관을 쓰고 있으니까 관리가 맞아요. 홀리는 두 남자가 어느 날 짝짝꿍인 것이 혼자를 써가지고 홀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도 예를 치는 것을 살해라고 해요. 그래서 공자가 보통 사람이 죽으면은 살해라고 했어요. 그러나 군자가 죽으면은 모든 하던 행동을 멈춘다 해가지고 마침 종자를 써서 종례를 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쓰다 보니까 운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다, 슬프다, 상복 이런 것을 의미하는 한자를 찾아보니까는 그게 바로 상자예요. 그래서 상해되고 흉년은 뭐라고? 왕과 왕비의 국상을 좀 흉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례는 뭐냐?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까지를 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왕은 5개월, 황제는 10개월, 대부는 사품위생이 3개월, 선비는 1년 6월장이라고 하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게, 요거는 원래는 태종 때 부모님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들에다가 땅에 묻지 않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건 초분이라고 해요. 그걸 빈이라고 해요. 10년이 지나도 장사를 안 지냅니다. 왜 안 지내느냐? 뭐 사돈의 팔촌에 장사날 잡으니까 사돈의 팔촌에 무슨 생일이다. 그래서 안 좋다고 안 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종 때 전부 장례 관련 서적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는 좋은 날,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사주가 좋으면은 본인이 좋아. 장사날 길이 좋으면은 자손이 대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날을 잡아서 장례 치르다 보니까는 장례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시신을 들여다 버렸어. 그러다가 길건 맹자가 지나가다 보니까는 시신이 썩는 거예요. 파리떼가 특고. 그래서 차만 문득 벌써 먹벌리 인견. 집에 가서 갱이를 가져서 덮어줬대요. 그게 묘자의 형상이에요. 시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뭐냐? 들에다가 시신을 버리니까 썩으니까 풀이 난 거예요. 요게 장점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공자가 자기 어머니 안징제가 돌아가시니까 그 장례를 치르는데 아무리 봐도 옛날에는 무덤을 이렇게 고치고 수리했다는 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본문이 없지 않느냐? 여기 누구 거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묘예요. 평지묘예요. 본문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 표선전을 두라고 그랬어. 여기 묘제. 뭐 어떻게든 내가 나중에 우리 어머니 산소를 찾아옵니다.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어려움이 있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 것이 흙 있죠. 흙하고 조개 껍질. 우리가 이제 신석시대, 석시대에는 뭐예요? 조개 껍질을 많이 먹었잖아요. 조개를 많이 먹고. 그 껍질이 모아진 것이 회충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즘은 석재죠. 이 조개 껍질하고 흙을 30질 두어 만든 것이 싼 것이 본문이에요. 그럼 30질이면은 말이 얼마나 되겠어요? 3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가 자기 어머니를 장사 치는데 이때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본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본문이 만들어진 길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조금 넘는데요. 제가 이제 교령대는 형제 이걸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양령이나 효령이나 그 충령, 성령 이 형제들이 자기 전부 하나같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양령을 빼놓고 그래서 나머지는 굉장히 효자였어요. 근데 원래는 양령도 대단히 효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게 변하게 된 건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제 두 분이 그래서 많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항상 역사라는 건 뭐예요? 주인공만 살아내는 게 있어요. 승자의 기록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20대 왕정에서 세종을 가장 뛰어난 군주가 누구냐? 당연히 세종이에요. 그 세종을 얘기하려면 양령과 효령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항상 세 분이 맞물려가요. 그래서 양령대군과 효령대군이 그 자리를 미련 없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세종이라는 걸출한 군주가 나와서
조선의 어떤 기틀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나라 때의 태백과 우중의 것이 자기 동생한테 자료 장부에서 주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것이 바로 그런 데와 같다 해가지고 양녕대군의 그 사당을 지덕이라고 했고 유령대군의 사당을 청건이라 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사님께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으세요. 네. 우리가 그 산수 앞에서 봤을 때, 묘지 앞에서 봤을 때, 고의가 좌측에 계시고 비가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 산수 앞에 있는 비문을 보면은 반대로 후자라고. 이 시너져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뭐냐면은 항상 방향은 옛날에 이제 정도전이 있죠. 정도전이 이제 하고 무학대사하고 이제 그 경복궁 정전을 방향을 놓고 이제 옥신각해 그 기록이 나와요. 정도전은 뭐냐면은 무학대사는 경복궁을 동쪽으로 보고 앉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도전은 아니다. 중국의 역대 제왕들의 모든 정예는 남쪽을 바라보니까 왕은 전부 항상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우가 되는 거예요. 우측이 우백호가 되고 좌측이 좌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거꾸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항상 남자가 오른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가 왼쪽이 돼요. 반대로 앞에서 보면 반대가 돼요. 항상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봤을 때 방향인데, 그래서 풍수에서는 동서남북이 이건 절대 방향이에요. 바뀌지 않았는데 풍수에서는 묘자리는 향을 북향에 쓸 수도 있고 남향을 쓸 수도 있고 동향을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현충원 국립묘지가 북향이에요. 전부 다 보면은. 그래서 이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 이렇게 쓴 거예요. 절대방이 바뀌었지만은 이 제사 지낼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병풍이 쳐 있는 곳이 그쪽이 남쪽이라도 병풍이 쳐 있고 제상을 찰수 그쪽이 북쪽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는 좌측으로 피고 죽어서는 우측으로 피는. 그러니까 묘는 뭐냐면은 좌측이. 그래서 우리가 부좌. 여자는 항상 부자라고. 그러니까 남자의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부우가 있어요. 이게 특별히 있어요. 근데 이게 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산소에 가끔 찾아보면 방금 그 부자가 그게 글자가 안 쓰일 때는 그 부자가 맞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그게 바뀌어 있었다고 인식이 되어 있는 그 필수 함수 있다고 보니까. 자, 우리가 부인이 그냥 둘만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 그런데 셋인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능선에서, 이게 능선이 좁잖아요. 이게 풍선에서 이게 그 소위 혈맥이 이렇게 좁으면은 상합을 써요. 그래서 앞에는 부인, 여자예요. 뒤에가 남자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명일 때는 어떤 데는 가운데가 왕, 좌우로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고, 항상 우측에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실, 측실이 그런 식으로 계비가.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부좌 아니면 상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묘에 보면은. 그래서 항상 다른 것은 반드시 만약에 거기에 박혔으면은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지 아니면 잘못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됐습니까? 예. 이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